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20세기 말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35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 우리도 통일이 곧 올 것 같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었는데 3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통일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주 차갑고 가볍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일 통일을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현재 독일의 지도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이 동독입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의 동독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잃어버린 지도입니다. 이게 현재 독일의 국경입니다. 여기가 베를린입니다. 독일은 2차 대전 후에 이쪽에 약 4분의 1 되는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련이 뺏어서 폴란드에다 주고 폴란드 동쪽 땅을 떼어갔습니다. 동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이것이 독일의 그 당시 영토였습니다. 1937년에. 요거를 이렇게 갈랐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서 북쪽 땅을 소련이 차지했고 남쪽 땅은 폴란드에다 줬습니다. 여기가 퀘니스베르크, 요새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소련의 군사기지입니다. 1945년 7월 독일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연합국 전승국의 수레들이 포츠담에 모여서 7월에 회담을 합니다.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치칠리엔호프라고 하는 베를린 포츠담 궁전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소련의 스탈린, 영국 수상 처칠,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입니다. 직전까지는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 세상을 떠나서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오게 됐고 독일하고 싸움에서 1800여만 명의 군대가 죽은 소련이 가장 발언권이 세고 또 전후에 있어서 이득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관심이 많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 역시 소련이었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야 독일의 분단 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남북으로 돌로 갈라졌다. 독일도 동서로 갈라졌다. 돌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전승국,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 네 나라가 갈랐기 때문에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소련이 차지한 것은 동독이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차지한 것은 서독이 됩니다. 베를린도 네 쪽으로 갈립니다. 네 쪽으로 갈라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차지한 것은 서베를린, 소련이 차지한 것은 동베를린. 근데 국제법상으로 베를린은 독일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본다면 독일이 8쪽으로 갈라진 겁니다.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폴란드에 쪼졌죠? 동프로이센을 또 갈라서 양쪽으로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1쪽으로 독일이 갈라진 겁니다. 독일이 1990년에 통일했을 때 통일한 것은 결국 베를린과 그 4쪽을 통일했기 때문에 8쪽은 통일했지만은 3쪽은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처럼 단순하게 2쪽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참담하게 갈라진 겁니다. 대단히 비참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 사진이 있는데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 창에다가 그냥 꿰어놓은 돼지 짐승을 구워서 먹듯 독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 꿰어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대단히 비참하게. 그러나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을 분단시킨 주역, 미국, 소련이 독일을 통일하는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서독의 공식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입니다. 동독의 공식 명칭은 독일 민주공화국입니다. 영어로 DDR 그렇게 부르죠. 서독의 수도는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이름 없는 도시, 인구 30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 본. 동독의 수도는 동베를린, 베를린의 한쪽이니까 사람들 얘기하기를 프랑크푸르트 같은 큰 도시가 수도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런 구석에 작은 도시를 수도로 했냐. 그것은 독일 사람들이 분단이라는 것을 영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임시적이다 하는 의미로 일부러 작은 도시에다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분단되자마자 한번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베를린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서독이니까
베를린을 가려면 동독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죠. 분단이 되자마자 베를린 봉쇄를 합니다. 베를린을 봉쇄라는 것은 길을 막아버리니까 220만의 베를린 시민이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할 수 없이 공중으로 수송을 하게 되죠. 물자를, 생필품을 10개월을 수송을 해서 결국은 소련이 이걸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 보이는 이 포스트카드의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연합국 미국 측의 비행기가 갖다 물자를 떨어뜨려 주는 거, 그럼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물자를 받아먹는 거. 그래서 서베를린은 그 뒤에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항상 생활필수품을 비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독은 완전히 소련의 지배하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들어갔고, 독일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받게 됩니다. 사실 독일이 그때까지 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서유럽에, 그리고 지리적으로 봐서 독일은 중부 유럽에 속했지만은 이때부터는 완전히 서유럽으로 동화가 되기 시작하죠. 문제는 그 동서가 대립이 되는데 가장 큰 것이 군사적인 대립이죠. 대성조약기구 나토입니다. NATO. 저쪽에는 코메콘,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련하고 미국 이 측이 대결하는 군사 동맹이 되는 거죠. 경제 체제로 있어서는 유럽 경제 공동시장이라고 그랬죠. 유럽 경제 공동시장은 서독과 프랑스와 이태리와 베네룩스 6나라였고, 저쪽은 코메콘이라고 해서 동구로 합치고. 여기서 하나 우리 역사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토는 처음에 독일이 가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패국인 일본과 독일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기 위해서 금지했는데, 그러면 나토에서 독일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아주 무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독일이 최전방일 뿐만 아니라 독일을 빼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독일이 나토에 가입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 났을 때 미국은 독일을 나토에다 가입을 시키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은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되고, 지금도 나토라든지 유럽 연합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독의 정당은 대개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자유민주당 그런 체제였고, 한 정당이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연합정권이 성립되는 게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1949년 서독 출발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동독은 물론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수상은 콘라드 아데나워,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서독을 아주 경제적으로 크게 부강시키고, 그러나 이분은 절대적으로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은 발트슈타인 법칙을 취하고, 그때까지는 소련과 미국 또는 동유럽과 서유럽이 상당히 대치하는 그런 시대로 됐죠. 근데 1960년대 말은 전 세계가 혁명의 시기가 됩니다. 학생운동이 아주 프랑스와 유럽도 그냥 난리가 났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1969년에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가 수상으로 취임을 하죠.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정당이 사회민주당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막스주의로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을 우회전을 한 그런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되면서는 동서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련하고 화해를 하고 동유럽하고 화해를 하고, 폴란드에 가서 유태인 수용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태인 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어서 이것이 아주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이거로 해서 브란트는 즉시 그 해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그것이 동서화해에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됐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해하기가 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분단될 때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독일이 분단될 때는 없었고, 동서베를린에 경계만 있었는데 동베를린 사람 290만 정도가 도망으로 왔대요. 그래서 1961년에 쌓은 거죠, 장벽을. 그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베를린과 베를린 사이의 장벽이지 동독과 서독의 장벽. 보시는 이것이 긴 베를린의 장벽입니다. 베를린과 베를린 사이의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독일이 통일이 되는 거죠. 브란트는 소련과 화해하고 동유럽과 화해하고 동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로 가서 만나기로 하는데, 여기에 한 모습이 브란트하고 동독 수상이 카셀에서 만나고, 그 전에 에어후르트에서 만나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잘한 거는, 브란트가 동독에 가서 바이마르에는 유태인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찾아가서 꽃을 놓고, 그리고 이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또 서독에 와서 한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1972년 말에 기본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동서독 기본조약입니다. 이것이 통일의 말하자면 시작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사관 같은 동서독 사이에 가서 관할하는 것 신청하고 방송기자라든지 신문기자들이 그쪽에 가서 상주하면서 연락을 하고 우편이라든지 경제적 협력, 통신 문제, 학술의 문제 해서 구조에 해당하는 동서적 기본조약을 맺는 거죠. 그게 1972년이니까 1990년에 통일이 된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빌리 브란트 정책을 할 때 아주 약체입니다. 오히려 야당이 많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조약을 맺었을 때는 그 조약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약했어요. 그때 독일에 제가 있을 때입니다만은 그 야당의 기독교 민주당의 라이너 바르체를 그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2차례 불신임안을 냈어요. 근데 두 번째 불신임안에는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건 참 아슬아슬했죠. 그러니까 기본조약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냥 빌리 브란트가 의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거가 너희가 옳으냐 옳지 않냐 하는 걸 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의회 승리를 하고 결국 이 조약을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여당을 내가 미워해도 이 문제만은 반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는 곧 실각을 하고 맙니다. 빌리 브란트의 행정부 보좌관이 간첩이었어요. 기욤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당에서 물러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브란트는 불과 몇 년 못했고 슈미트가 수상을 맡아가지고 8년 동안 1982년까지 사회민주당 정권을 수상을 하죠. 독일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게 통일이라는 말을 절대로 내세우질 않습니다. 통일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분단이 됐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키느냐. 거기에다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통일이라는 말은 떠들거나 내세울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일이라든지 통일의 노래라든지 통일동산이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런 거 없이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이 된 거 이것은 다릅니다. 통일연구소가 있는데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통일연구소라고 안 그리고 전통일연구소. 통일부는 통일부라고 하지 않고 내적 독일 문제를 다루는 성, 그냥 내독성 이렇게 부른 거죠. 통일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은 동독에 대한 연구, 주변국에 대한 연구, 현대사에 대한 연구,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각 정당에서나 국가 차원에서나 굉장히 한 거죠. 통일이라는 말로 떠들진 않았죠. 우리가 볼 때는 통일에 대한 건 아주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 82년에 오면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기독교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헬무트 콜 수상이 되고 이쪽에 외무장관을 하던 한스 디트리히 게인쇼는 통일할 때까지 18년 동안 독일의 외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민주당은 사회민주당하고는 태도가 다릅니다. 동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엄격하게 해야 된다. 간첩의 문제라든지 이념의 문제라든지 동독이 잘못한 거 있으면 범죄 사실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역사로. 그래서 그거를 합니다. 저쪽에 경제가 나빠가지고 돈을 꿔주는데 서독이 보증을 서가지고 동독에 돈을 꿔줍니다. 그럼 돈을 못 갚을 경우는 어떠냐? 서독 사람이 동독에 갈 때 그 대신 통행세를 면제를 해라. 어떤 간첩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사오기도 합니다. 서독에서. 돈을 주고. 그러고 나서 1986년에 문화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앞서서는 기본조약이 주하는 문화협정이라는 정말 문화죠. 교육, 기술 그런 면에서 협정을 맺어서 구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87년에 가면 과학기술협정을 맺습니다. 원자력의 문제라든지 대학과 대학끼리 교류를 한다든지 청소년 교류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죠. 그러다가 1989년이 되면 동서화해 무드가 돼가지고 동북아파 문제들, 동유럽의 문제들이 자유물결이 와서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온 나라가 폴란드 아닙니까? 폴란드의 바겐사가 그 문제를 일으키고서 이제 자유화물결이 오고 헝가리로 가고 옆나라로 막 퍼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헝가리가 국경 자유화를 하니까 동독의 사람들이 헝가리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서독 대사관이 난처 받느냐 안 받느냐 하다가 받겠다.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던 나라들은 그냥 막 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동독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나면 경찰도 없어지고 교사도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동독에 라이프치히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프치히에서는 몬탁스 데몬스트라시온, 먼데이 데몬스트레이션, 월요일에는 교회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 자유 데모를. 그래서 이 자유 데모하는 게 전부 늘어나니까 몇십만 늘어나고 이제 위기가 또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독에 혼액하는 장벽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랬죠. 서독에 있어서 모든 교회는 교회세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처럼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을 하는데 세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동독서. 교회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독에서 교회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니까 동독 정권 없이도 자기네들은 자립할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이 또 데모를 하게 되고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별이나 서별이라는 것을 자유화한다. 그런데 실제 아마 그때 생각에는 그때 즉시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발표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언제부터 하냐, 지금부터 합니다. 그래 수백만이 이제 몰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통일의 시작이죠. 그 상세한 것은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